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님, 전공이 뭐죠? 저는 사회과학대 정치학 박사를 하겠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다 예. 정치학이죠? 예. 인터넷 관련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박사 과정 때부터는요, 인터넷과 사회 문제 해결, 사회과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상당히 방치됐다. 언제 임명됐죠? 네, 3년 전에. 3년 전에 21년 1월 달에 임명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1월 달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들께서 주로 질문하는 쟁점이, 첫 번째는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는데 공개한 건 정치적 아니냐. 두 번째는 키사가 어떤 모의 해킹 테스트를 외부로 공개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세 번째, 국정원의 선거 개입 등 정치적 목적 의혹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정원이 보안점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통상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것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하기 전에 선관위가 이렇게 7월 17일 날 중앙선관위 국정원 키사와 합동 보안점검 설정을 실시하겠다고 7월 17일 날 이미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보고 차원에서 발표가 필요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5월 달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관리와 북한 해킹 대응에 대한 부실 의혹이 많이 질타가 되었습니다. 그런 국민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가 했었고요. 세 번째는 선관위가 10월 12일 날 망분리가 돼서 안전함에 해킹 피해도 전혀 없다, 이렇게 먼저 선수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해 보니까 완전히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떤 해킹이라든지 망에 대한 해킹 위험성에 대한 게 드러났을 때는 공개해야 됩니다. 선관위가 하늘에 있는 기관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 문제가 있다면 공개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국정원이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실제 선관위가 그렇게 관계없다고, 망분리되니 해킹 피해도 전혀 없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겠지만, 투표 시스템에도요, 유권자 등록 현황 투표 여부를 할 수 있는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청인 또 투표소 사인 파일을 절취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개표 시스템에서요, 보안관리가 미흡해서 해커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 투표지 분류기에서 비인과 USB를 무단 연결해서 해킹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요, 망 보안 분리 정책이 미흡해서 전산망 간 통신이 가능하고 인터넷 내부 주요망에 침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다. 그리고 이미 발생했던 해킹 사고 대응 부분에서 후속 차단 보안 조치가 미흡했었다. 그리고 주요 통신 기반 시설 보안 관리 실태 31.5점으로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관위가 안전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발표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에서 여러분과 같이 했던 이익이 전부 엉터리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엉터리다 아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제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어렵지만 선관위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이 분명히 발견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키사와 협의 없이 알지 못하는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이게 완전히 위정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보면은 공유받지 않았다, 충분한 협의가 안 됐다. 그다음 박찬대 의원의 질의 보면 국정과 보도자료 배포 및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 예 그랬습니다. 답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9월 13일 날 합동 점검 회의 때 선관위 여야 찬관위는 물론 키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안 점검 결과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자가 사무총장, 차장 등 50여 명인데 그 키사 파견 직원이 다 참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했을 텐데, 만약 보고가 안 됐다면 원장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밑에서는 밑에대로 놀고 원장은 원장대로 보고하지 않는 엉망진창인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키사의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본부장한테 전화로 설명도 되었고요. 그 안에 키사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또 5일 이후에 10월 10일 날 언론 간담회 보안점검에 키사 직원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전문도 발표 당일 전날에 다 전달했고요. 만약 이 많은 과정 중에서 하나도 몰랐다, 저 원장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해태하거나 아니면 모든 정체적 책임을 제하거나 아니면 기사가 완전히 조직이 아닌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정 여부는 우리가 한번 따져. 네 번째는 박찬대 의원께서 해킹 제약점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은 2차 보안 위협에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2차 보안 위협에 우려가 있는 시스템인 주소라든지 침투 방법이라든지 보안 제약점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원장이 되면 좀 상세히 이런 부분을 좀 해가지고 답변해야지. 정말 해도 너무 심하다. 모든 것을 캐세라세라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 분야의 어떤 해킹 가능성,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비는 관련 법률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선관위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소관 입법을 통해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가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키사가 헌법기관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지원기관 이상의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어려운 가운데 참여했거든요. 이 점을 좀 널리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는데 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님들이나 야당 의원님들이나 우리 원장님의 답변이 오락가락해요. 여당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한 답변과 야당에서 질문하는 답변이 달라요. 자, 박성준 간사가 지적했듯이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 등이 참여한 50명 그리고 당 참관인 키사 파견인 전체가 함께 보안 점검 결과 강평 이걸 한 거는 맞죠? 아십니까? 자, 몰라요? 키사 원장님, 7월 17일부터 9월 20일 66일간입니다. 3명이 파견됐습니다. 1일 한 사람으로 키면 200명이 파견돼 가지고 근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66일간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을까요? 자기가 한 걸 가서 전체적인 보도자료 2장밖에 안 되는데 그 전문가들이 가서 내가 오늘 뭐 했다 대략 됐을 텐데. 두 번째가 9월 13일 합동점검 강평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관위도 참여했습니다. 선관위도 문제가 있었다면 그날 이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건 아니다고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강평에 우리 키사 직원도 참여했는데 키사 직원이 그 강평한 거 서류는 못 받더라도 오늘 대략 어떤 내용이 있었다 보고 안 했어요? 이게 안 됐다면 이건 조직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날 선관위에서 상세 점검 결과 보고서를 키사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국정원 관계자가. 국정원 관계자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국정원하고 선관위하고만 하려고 그랬는데 선관위가 키사를 요청해서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원래 키사가 선관위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끼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날 강평했을 때 강평이 끝나고 선관위가 상세 점검 결과 보고서를 키사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도자료 배포도 구두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5일 날 전화 설명을 했는데 본부장한테, 본부장도 대략 들어보면 전문가인데 어떤 기라는 거 딱 알 텐데 그걸 원장한테 설명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하루 전날 사전 그걸 했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절차에서 원장이 몰랐다? 이거는 말이 되질 않아요. 조직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뭐 컨설팅이냐 조사냐, 공동명의냐 아니면 명의를 빌려줬냐 아니면 절차에 무슨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걸 해보고 해킹의 문제가 여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지 않도록 뭔가 그걸 해야지, 이런 본질을 훼손하는 이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네. 여러 가지 그 스팸에 대해서 앞에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사이 스팸 지역 이야기 들어봤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까지 한 4천만 건 들어오던 게 올해 상반기만 1억 건이 넘었습니다. 왜 이리 급증합니까? 그 스팸 신고 앱이 적용이 돼서 예. 많이들 신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이 중에 처리 건수는 몇 프로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한 8, 9%, 올해는 1%도 못하고 있죠. 네, 처리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스팸 문자 위험한 것이 URL 포함된 스팸 메시지를 실수로 해서 접속만 해도 휴대전화 악성 코드가 설치돼가 정보가 탈취되는 게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5년간 한 15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대략 들었는데 그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조 5천억. 왜 이렇게 차단이 안 되는 겁니까? 차단 안 되는 이유. 일단은 통신사에 좀 의존해서요. 필터링이 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었는데 통신사는 많은 인력 였지 않고 한정된 인력 였고 또 사람들이 더 뛰어나가 우회적인 지능적 수법 활용하고
통신사는 소극적 대응하고 필터링 해봐야 적극적인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앞에 우리 변재일 위원님하고 우리 하영재 위원님이 가태료 부과라든지 뭐 가진금 문제라든지 사업적 특별 코드라든지 또 수신 관련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안을 이미 제시했습니다. 기사에 삼성에도 제시했습니다. 네.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해서 기존에는 이렇게 같이 막 섞여서 있지만은 이 스팸함을 해서 범죄 관련 이런 게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면은 기존에 처리되는 게 30일 걸렸는데 이걸로 하면 3일 안에 비용도 9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예, 의원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획기적인 필터링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셔서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필터링 관련한 MOU 체결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출시되는 갤럭시 휴대폰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필터링 시스템이 적용돼서 이렇게 스팸을 오탐지 없이 아주 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정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님. 예, 예. 그 원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 KT에 몇 년 계셨어요? 30년 있었어요. 30년. 예, KT에 계실 때 빅데이터 단장도 하셨죠. 예. 빅데이터 부분에 상당히 우리나라 근위자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험을 오래 했습니다. 예. 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댐 프로젝트 해가지고 데이터 바우처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이런 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그때 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지난 5년간 대략 얼마나 투자된지 아세요? 바우처는 5천억. 5천억. 그 서비스만 한 11,000건 정도 이루어졌죠.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들었는데 알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도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 전문가로서 양심에 걸고 네네. 정말 데이터 사업에 제대로 돼서 앞으로의 새로운 미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미래 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라든지 그런 쪽으로 돼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도 났고 많은 저희들한테 제보가 있었거든요. 예,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000건을 지원하면서 그 데이터 상품의 공급이라든가 데이터 공급업자들의 양성이라든가 이런 생태계 조성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희 규정하고 일부 또 매칭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초반 단계 그 수요를 발굴하는 부분부터 감리 과정까지 예.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능으로서 받은 일부 한 30%를 떼가지고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또 공공기업이 가제협의회에서 불일치한 데이터를 수요기업에 제공한 뒤 잔금 지급 서류 할인을 종용한다든지 기업 간에 갑 일부를 지하청 준다든지 가제협의서 내용을 일부 변경한다든지 부정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은 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전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데이터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정말 빅데이터 관련해서 초거대 AI라든지 데이터 기업차에서 유통 관련 또 앞으로 빅클라우드 뭐 이런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